안녕하세요, 마랑입니다. 제 주가지 마랑도 그렇고 카메라 유튜브를 보다 보면 신제품 소식들이 정말 많은데 또 막상 카메라 한 대 사려고 들여다보면 막 가슴 뛰는 신제품들은 잘 안 보입니다. 센서도, 영상 포맷도, 오토포커스도 이미 웬만한 건 다 상향 편준화 되어 있고 이제는 얼마나 더 좋으냐 보다 어디까지가 실사용에서 의미 있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 같아요. 그래서 2026년을 맞이해서 이 타이밍에 카메라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돌아온 카메라 브랜드월 2026, 소니, 캐논, 니콘, 파나소닉, 후지필름 이 5브랜드를 놓고 영상 촬영 기준에서 미러리스 카메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아주 단순한데 지금 사서 써도 되느냐, 이 카메라가 담당하는 역할이 명확하냐, 대체자가 이미 나왔냐 입니다. 후속 모델이 나온 바디는 과감하게 제외하고 제가 써본 카메라는 체감 위주로 솔직하게 말씀드릴 거고 써보지 않은 카메라는 스펙으로만 보겠습니다. 이 시리즈를 다 보고 나면 적어도 나는 이 브랜드에서 이 라인까지 보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소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니는 지금도 여전히 영상 촬영 기준에서 가장 촘촘한 라인업을 가진 브랜드입니다. 브이로그, 유튜브, 상업 촬영까지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바디 선택폭이 다양합니다. 먼저 소니는 크롭, 풀프레임, 시네마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첫 번째로 크롭 바디 알파 6700. 알파 6700은 소니 공시가가 189만원, 센서 2600만 화소 APS-C, XMOR-R CMOS 센서, BSI 계열이고 FX30과 동일한 센서입니다. 화질은 4K 최대 120프레임, 422 10비트 지원되고요. 크롭은 4K 60프레임까지 논크롭, 4K 120프레임 약 1.58배 크롭, 오버 샘플링 같은 경우는 4K 24프레임에서 60프레임까지는 6K 오버 샘플링, 논크롭 전화소 판독이고요. 메모리 카드는 단일 SD카드 슬롯, 손떨방은 바디 내장 우측 광학식, 최대 5.0 스톱, 오토포커스는 AI 프로세싱 유닛을 탑재했고 그 외 주요 특징으로는 AI 오토 프레이밍, 알파 6700은 사진과 영상을 모두 가져가려는 사람에게 잘 만들어진 하이브리드 바디입니다. AI 기반 오토포커스, 손떨방 액티브 모드, 브리딩 보정, 오토 프레이밍 등등 기능만 놓고 보면 상당히 풍부합니다. 다만 영상 촬영을 장시간 연속으로 해야 하는 상황, 특히 4K 60프레임 이상에서는 발열 제한이 있습니다. 다음은 GV10 마크2 약 110만원대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센서는 2600만 화소, APS-C, XMOR-R CMOS 센서, 화질은 4K 최대 120프레임 최근에 업데이트됐죠? 422 10비트 지원하고요. 크롭은 4K 30프레임 논크롭, 4K 60프레임은 1.1배 크롭, 4K 120프레임은 1.6배 크롭, 오버 샘플링은 30프레임 이하 6K 오버 샘플링 4K이고 60프레임은 5.6K 오버 샘플링, 120프레임은 서브 샘플링입니다. 메모리 카드는 단일 SD카드 슬롯이고 손떨방은 바디 내장 광학식 IBIS는 없습니다. 전자식 보정만 지원합니다. 오토포커스는 759점 위상차 오토포커스. 이 카메라는 브이로그용이라기엔 손떨방이 없고 상업용이라기엔 불안하고 그렇다고 취미용으로만 보기에는 스펙이 세게 좀 나왔습니다. 유튜브나 개인 프로젝트 위주로 작업하지만 언젠가는 영상 작업을 조금 더 진지하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 잘 맞는 위치에 있습니다. 결과물의 퀄리티나 로고 기반 워크플로우를 감당할 수 있는 성능은 갖추고 있지만 FX30처럼 상업 촬영에서 요구되는 안정성이나 실패 리스크까지 책임지도록 설계된 카메라는 아닙니다. 그럼 다음으로 풀프레임으로 넘어가면 알파7C 마크2 공시가 기준 260만원대 제품이고 센서 3300만 화소 XMOR-R 풀프레임 CMOS 센서, 화질은 4K 최대 60프레임 10비트 422 내부 기록 지원하고요. 크롭 여부는 4K 30프레임 논크롭, 4K 60프레임 약 1.5배 크롭, 오버 샘플링은 4K 24에서 30까지는 7K 오버 샘플링, 메모리 카드는 단일 SD카드 슬롯, 손떨방은 바디 내장 오축 광학식 손떨림 보정을 지원하고 최대 7.0 스톱입니다. 이 바디는 무게와 크기, 운용 스트레스를 확실히 줄인 쪽으로 설계된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결과물만 놓고 보면 알파7M4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촬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컴팩트함 때문에 촬영 리듬이 훨씬 가볍습니다. 브이로그든 고화질 촬영이든 여행 촬영이든 상황을 크게 가리지 않고 쓸 수 있죠. 사진과 영상을 동시에 하는 하이브리드 바디지만 성향은 분명히 영상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카메라고 결과물은 진지하고 싶지만 장비 때문에 무거워지고 싶지 않은 사람을 위한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는 유튜브나 개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영상과 사진을 병행하면서 가볍고 안정적인 작업 환경을 원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소니 풀프레임 바디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이미 상업 촬영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면 이 카메라는 서브로 두는 게 맞습니다. 다음은 GV2번, 소니 공시가 290만원, 센서 1210만화소, 풀프레임 엑스몰 R CMOS 센서, FX3와 α7S3랑 동일합니다. 화질은 4K 최대 120프레임 422 10비트, 크롭 여부는 4K 60프레임까지 논크롭, 4K 120프레임 약 1.2배 미세 크롭, 오버샘플링 같은 경우는 오버샘플링이 없습니다. 기본 4K 1:1 판독이에요. 메모리 카드는 단일 SD카드 슬롯이고 손떨방은 바디 내장 우측 광학식 IBIS랑 전자식 보정을 지원합니다. 그 외 주요 특징으로는 초경량 고스펙 카메라이고요. 듀얼 베이스 ISO가 800과 12800, 640과 12800, S로그 3 모드 시에 이 친구는 풀프레임 브이로그 카메라라는 말을 정말 진지하게 밀어붙인 바디입니다. FX3나 α7S3의 센서와 영상 성능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그걸 최대한 가볍고 단순하게 압축시켜 놓은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결과물만 놓고 보면 분명히 상위 라인업의 그림이 나오는데 들고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쾌적합니다. 다만 영상 품질 자체는 최상이지만 메모리 카드 슬롯이 하나고 쿨링팬이 없다는 점 때문에 4K 60프레임 발열 한계가 존재합니다. 브이로그나 유튜브 중심으로 작업하면서 결과물의 퀄리티는 FX3급을 원하는 사람에게 매우 좋은 선택지입니다. 다음은 α7 M5 3300만 화소 풀프레임 엑스몰 RS 부분 적층형 센서, 4K 최대 120프레임 422 10비트 지원하고요. 크롭 여부는 4K 60프레임 이하는 논크롭, 4K 120프레임은 약 1.5배 크롭, 오버샘플링은 7K 오버샘플링, 4K 60프레임까지, 4K 120프레임은 4.6K 오버샘플링. 메모리 카드는 듀얼 슬롯 메모리 카드고요. CF-A 타입이랑 SD 카드. 손떨방은 바디 내장 5축 광학식, 중심 기준 7.5 스톱, 오토포커스는 AI 프로세싱 유닛 2세대. 그 외 주요 특징으로는 듀얼 베이스 ISO가 800과 8000, 4축 멀티 앵글 LCD, 30연사 블랙아웃 없는 연속 촬영. α7 M5는 아주 뜨끈뜨끈한 신상이죠. 이 바디는 입문용 풀프레임도 아니고 그렇다고 FX 라인업처럼 완전히 영상 전문 장비도 아닙니다. 사진과 영상 모두를 다루는 사람을 전제로 만들어진 소니 하이브리드 라인의 기준점 같은 그런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는 촬영할 때 불안한 지점이 거의 사라졌고 메인 카메라로 두기에도 충분히 강하고 FX 계열이나 다른 서브 카메라와 섞어 써도 당당합니다. 카메라 시스템의 중심축으로 뒀을 때 가장 밸런스가 좋습니다. 근데 다만 크기와 무게는 α7C 계열보다는 확실히 존재감이 있고 들고 다니는 느낌도 작업용 카메라에 가깝습니다. 유튜브부터 상업 촬영까지 커버하면서도 FX 라인으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선택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볍게 즐기기보다는 꾸준히 작업을 이어가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소니의 전공법 같은 바디입니다. 다음 α7 CR 370만원대, 센서 6100만 화소, 풀프레임 엑스몰 R CMOS 센서, 4K 최대 60프레임 422 10비트, 크롭 여부는 4K 30프레임 이하 논크롭, 4K 60프레임 약 1.2배 크롭, 오버샘플링은 슈퍼 35mm 모드에서는 6.2K 오버샘플링 4K, 공식 수치는 아니고 리뷰, 분석 정보를 토대로 한 수치입니다. 메모리 카드는 단일 SD카드 슬롯, 손떨방, 바디 내장 5축, 최대 7.0 스톱, 오토포커스는 AI 위상차, 그리고 콘트라스트 오토포커스. α7CR은 소니가 풀프레임 바디에서 어디까지 우겨 넣을 수 있는가를 실험한 결과물에 가깝습니다. 외형과 조작은 α7C2와 비슷한데 결과물은 훨씬 사진 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작은 바디에 고해상도 센서를 넣은 카메라, 여행이나 일상에서는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사진 위주로 쓰다가 필요할 때는 영상도 같은 퀄리티를 기준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진과 영상을 섞어 쓰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하고요. 무게나 크기 때문에 풀프레임 카메라가 부담이었던 사람들에게는 α7CR은 거의 유일한 대안에 가깝습니다. 메모리 카드 슬롯이 하나라는 점, 쿨링팬이 없다라는 점 때문에 장시간 촬영에는 살짝 부담이 있습니다. 다음은 α7 R5 520만원대, 센서 6100만 화소, 풀프레임 엑스몰 R CMOS 센서, 8K 최대 24에서 25프레임, 4K 최대 60프레임 422 10비트, 크롭 여부는 4K 30프레임까지 논크롭, 8K랑 4K
4K 60프레임은 약 1.24배 크롭, 오버샘플링은 6.2K 오버샘플링, 4K 30프레임까지 그 이상은 라인 스킵 방식입니다. 메모리 카드는 듀얼 슬롯을 갖고 있고 CF-A 타입과 SD 카드, 손떨방은 바디 내작 5축 광학식, 최대 8.0 스톱, 오토포커스는 AI 기반 딥러닝 피사체 인식 오토포커스, 그 외의 주요 특징으로는 4축 멀티앵글 LCD, 고해상도 EVF, 16비트 로우 외부 출력, 그렇게고 알파7, 알파5는 소니 풀프레임 라인업 중에서 사진 중심 성격이 가장 분명한 카메라입니다. 고해상도 센서 덕분에 풀프레임 안에 담기는 정보력이 많고 크롭이나 리프레이밍을 해도 결과물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4축 멀티앵글 LCD 덕분에 사진과 영상을 병행하는 작업에서는 조작성이 뛰어나지만 크기, 무게, 파일 관리까지 감안하면 가볍게 들고 다닐 만한 카메라는 아니고요. 결과물의 밀도와 완성도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사진가 겸 영상 제작자를 위한 고해상도 플래그십 바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파9 M3, 약 790만원대 카메라고, 센서는 2460만 화소 풀프레임 엑스몰 RS 글로벌 셔터 적층형 CMOS 센서, 화질은 4K 최대 120프레임 422 10비트 지원하고, 크롭 여부는 4K 120프레임까지 전구간 논크롭입니다. 오버샘플링 같은 경우는 6K 오버샘플링 4K 60프레임까지, 4K 120프레임은 1:1 판독입니다. 메모리 카드는 듀얼 슬롯, CF-A 타입과 SD 카드, 손떨방은 바디 내장 5축 광학식, 최대 8.0 스톱, 오토포커스는 AI 기반 리얼타임 트래킹 오토포커스, 그 외 주요 특징으로는 16비트 로우 HDMI 외부 출력, 글로벌 셔터로 왜곡 최소화 영상, 최대 셔터 속도는 8만분의 1초, 초당 120매 블랙아웃 풀이고요. 이 바디의 핵심은 글로벌 셔터죠. 덕분에 젤로 현상, 밴딩, 플리커 같은 영상 사진 촬영자의 스트레스가 구조적으로 차단됩니다. 오토포커스도 소니 최신 기술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움직임이 많은 상황에서도 신뢰도가 높습니다. 다만 이 카메라는 범용 카메라는 아닙니다. 가격도 높고 센서 특성상 절대적인 저조도 여유나 영상 감성 쪽에서는 다른 라인업이 더 어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로벌 셔터라는 무기를 가장 현실적으로 체감하게 해주는 바디고, 타이밍과 정확성이 곧 결과인 촬영 환경에서는 거의 치트키 같은 그런 카메라입니다. 다음으로 알파1 마크2, 센서 5010만 화소 풀프레임 엑스몰 RS 적층형 CMOS 센서, 8K 최대 30프레임, 4K 최대 120프레임, 422 10비트, 크롭은 8K랑 4K 60프레임까지 논크롭, 4K 120프레임은 약 1.1배 미세 크롭, 오버샘플링은 8K 30프레임까지 8.6K 오버샘플링, 4K 60프레임부터는 5.8K 오버샘플링, 슈퍼 35mm 모드 시에, 풀프레임 모드 시에는 4K 전화소 판독을 통한 최상의 화질을 제공합니다. 메모리 카드는 듀얼 슬롯 CF 익스프레스 타입 A, 그리고 SD 카드, 손떨방은 바디 내장 5축 광학식, 최대 8.5 스톱 중앙 기준이고요. 오토포커스는 AI 기반 리얼타임 인식 오토포커스, 그 외 주요 특징으로는 초당 30연사 블랙아웃 풀이, 프리캡처 기능 추가, 4축 멀티앵글 LCD. 알파1 마크2는 소니가 이거 하나로 다 해라 라고 만든 카메라입니다. 사진이든 영상이든 어느 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둘 다 최고 수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바디라고 할 수 있어요. 사진이든 영상이든 성능 때문에 발목 잡히는 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싸지만 사진과 영상을 동시에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는 현장에서는 이만한 선택지가 없습니다. 소니의 미러리스 카메라의 정점, 올인원 플래그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소니의 시네마 라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FX30, 바디 기준 260만원대 바디고요. 센서는 2600만 화소 APS-C 엑스몰 R CMOS 센서, 4K 최대 120프레임 422 10비트, 4K 60프레임까지 논크롭, 4K 120프레임은 약 1.62배 크롭, 오버샘플링은 6K 오버샘플링, 메모리 카드는 듀얼 슬롯 CF-A 타입과 SD 카드, 손떨방은 바디 내장 5축 IBIS, 오토포커스는 위상차 플러스 콘트라스트 검출 오토포커스, 그 외 주요 특징으로는 내장 냉각펜으로 무제한 녹화가 가능하고, 탈부착 XLR 핸들 지원하고, 16비트 로우 외부 출력이 가능하고, 듀얼 베이스 ISO가 800과 2500. FX30은 영상 촬영을 기준으로 설계된 카메라라서 쿨링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발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상 결과물은 FX3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크롭 센서라는 점만 제외하면 작업 흐름은 동일합니다. 팀 촬영이나 상업 촬영에서 강점이 드러나는 카메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FX2, 센서는 3300만 화소 풀프레임 엑스몰 R CMOS 센서, 화질은 최대 4K 60프레임 422 10비트, 크롭 여부는
특징으로는 4K 60프레임 약 1.2배크롭, 4K 30프레임 논크롭, 오버샘플링은 4K 30프레임까지 7K 오버샘플링, 4K 60프레임은 4.6K 오버샘플링, 메모리 카드는 듀얼 슬롯 CF 익스프레스 A랑 SD, 손떨방은 바디 내장 오축 광학식, 오토포커스는 AI 프로세싱 유닛 기반 오토포커스. 그 외의 주요 특징으로는 90도 틸트형 EVF, FX 시리즈 최초로 틸트형 뷰파인더가 탑재됐습니다. 기계식 셔터 탑재, 내장 쿨링 팬, 빅6라는 시네마 UI 적용, 듀얼 베이스 ISO는 공식적으로 800과 4000. FX2는 FX3의 영상용 바디 구조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사진 촬영이 실제로 가능한 해상도와 조작성까지 포함시킨 시네마 라인 하이브리드 바디입니다. FX3와 같은 시네마 라인 폼팩터, 버튼 배치, 리그 친화적인 바디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사진을 찍을 때 애매하지 않도록 센서 해상도와 운영 요소를 보강한 모델입니다. 가장 큰 차별점은 틸트형 뷰파인더가 들어갔다는 점이죠. FX30이나 FX3처럼 후면 LCD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라 밝은 야외나 안정적인 프레이밍이 필요한 상황에서 뷰파인더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FX2는 FX3의 영상용 바디 디자인과 사진이 가능한 해상도, 그리고 틸트형 뷰파인더를 포함한 조작성이 핵심입니다. 시네마 라인의 작업 흐름을 유지하면서 사진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사용자에게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다음은 FX3 센서 1210만 화소 풀프레임 엑스몰 R CMOS 센서, 화질은 4K 최대 120프레임 422 10비트, 크롭 여부는 4K 60프레임까지 논크롭, 4K 120프레임은 약 1.1배 미세크롭, 오버샘플링은 없습니다. 4K 1:1 판독이고요. 때문에 픽셀을 깎거나 합치는 과정 없이 픽셀 하나가 빛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구조라서 저조도 성능이 압도적입니다. 메모리 카드는 듀얼 슬롯 CF-A 타입과 SD 카드, 손떨방은 바디 내장 우측 광학식, 오토포커스는 고속 위상차와 리얼타임 눈과 얼굴 오토포커스. 그 외 주요 특징으로는 듀얼 베이스 ISO 800과 12800, 냉각펜, 탈부착 XLR 핸들, 16비트 로우 HDMI 외부 출력. FX3는 여전히 영상용 미러리스의 기준점에 있는 카메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 촬영을 기준으로 설계된 미러리스 형태의 시네마 카메라고요. 바디 구조부터 쿨링팬, EVF 빠진 버튼 배치, XLR 연동, 마운트 포인트까지 이 소니 FX3가 영상용 미러리스 카메라판 자체를 바꿔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카메라입니다. 소니 풀프레임 영상 라인업에서 가장 균형 잡힌 시네마 바디이자 상업 영상의 기준으로 삼기 좋은 카메라입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용 미러리스 계급도 소니였고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상업 영상은 FX3, 상업 사진은 알파7, R5. 그럼 알파7CR은요? 얘네 둘은 같은 화소, 같은 센서인데 가격 차이가 150만원 나는데요? 네, 상업 촬영을 전제로 한다면 이 둘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듀얼 슬롯, 단일 슬롯, 사축 멀티앵글 고해상도 뷰파인더, 스위블과 작은 EVF, 테더 촬영. 알파7, R5는 풀사이즈 HDMI와 더 빠른 USB-C 전송 속도를 지원해서 스튜디오 테더링 환경에 더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는 알파7C 마크2, 브이로그는 GV-E1. 다음으로 사진, 영상, 하이브리드. 근데 그 중에서 영상 비중이 60% 이상이다 라고 하면 FX2, 사진이 60% 이상이다 그러면 알파7 M5. 또 근데 영상을 하는데 120프레임이 필요하다 그러면 알파7 M5. 네, 요렇게 갈 길이 머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캐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지우고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EOS R50V 약 103만원대 센서, 2420만 화소 APS-C CMOS 센서, 4K 최대 60프레임 422 10비트, 크롭은 4K 30프레임 이하는 논크롭, 4K 60프레임은 약 1.6배 크롭. 그러니까 크롭 바디니까 그 크롭 바디에서 1.6배가 더 크롭 되는 거예요. 오버샘플링 같은 경우는 6K 오버샘플링, 4K 30프레임 이하, 4K 60프레임은 크롭 C의 서브샘플링. 메모리 카드는 단일 SD 카드, 손떨방은 바디 내 손떨방이 없습니다. 동영상 디지털 IS 및 렌즈 IS를 활용해야 되고, 오토포커스는 듀얼 픽셀 CMOS 오토포커스 2. 그 외 주요 특징으로는 뷰파인더가 없고 수직 수평 촬영 최적화 UI 그렇게입니다. EOS R50V는 캐논이 영상용 입문기라는 역할을 아주 노골적으로 부여한 카메라입니다. 이 바디는 사진과 영상을 균형 있게 가져가려는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처음부터 유튜브,
숏폼, 1인 촬영을 기준으로 설계된 영상 중심 APS-C 카메라입니다. 모드 다이얼이나 메뉴 구조부터가 영상 중심 흐름으로 정렬되어 있어서 유튜브 촬영에서 불편하다 싶은 점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 카메라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게 센서 크기나 기록 방식, 확장성 면에서 한계가 분명하고 이걸 억지로 작업용으로 쓰기 시작하면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벗어나고 싶고 복잡한 세팅 없이 유튜브용 영상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에게 맞습니다. 다음은 파워샷 V1. 약 110만원대 가격이고 센서 2320만화소 1.40 CMOS 센서 1인치 센서보다 약 2배가 크다고 합니다. 1650mm f2.8에서 4.5 광학 3배줌 렌즈 장착, 화질은 최대 4K 60프레임, 사둘둘 10비트, 크롭 여부는 4K 30프레임 이하 논크롭, 4K 60프레임은 약 1.6배 크롭, 크롭 내에 추가 크롭입니다. 오버샘플링은 5.7K 오버샘플링이 4K 30프레임까지, 4K 60프레임은 1.4배 크롭 시 5.7K, 메모리 카드는 단일 SD카드, 손떨방은 광학식 IS 약 5스톱, 그리고 동영상 디지털 IS 더하기 피사체 추적 IS, 이거 복잡하네. 오토포커스는 듀얼 픽셀 CMOS 오토포커스 2, 그 외 주요 특징으로는 냉각팬이 탑재되어 있어서 4K 2시간 이상 녹화가 가능하고 3스탑 ND 필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렌즈 교환 없이 영상 찍는 사람을 위한 컴팩트 영상용 카메라입니다. 렌즈 선택, 바디 세팅, 무게감 부담 같은 그런 고민 없이 바로 꺼내서 찍을 수 있고 마이크, 손떨림 보정, 조작성까지 전부 한 몸에 묶여 있어서 추가 장비 없이도 영상 하나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카메라는 확장성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센서 크기나 렌즈 고정 구조상 심도 표현이나 저조도 여유는 미러리스보다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스마트폰을 벗어나고 는 쉽지만 렌즈 교환이나 복잡한 세팅이 부담스러운 사람, 빠르고 안정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싶은 사람에게 현실적인 캐논식 해답입니다. 다음으로 EOS R7, 약 160만원대 카메라고요. 센서 3250만 화소 APS-C CMOS 센서, 화질은 4K 최대 60프레임, 사둘둘 10비트 지원, 크롭 여부는 4K 60프레임 이하 논크롭 크롭 선택이 가능합니다. 오버샘플링 같은 경우는 4K 30프레임 파인 모드에서 7K 오버샘플링, 4K 60프레임에서는 논크롭 선택 시 서브샘플링, 메모리 카드는 듀얼 SD 카드 슬롯을 사용하고 손떨방 바디 내장 우측 광학식, 최대 8스톱이라고 해요. 오토포커스는 듀얼 픽셀 CMOS 오토포커스 2, 그 외 주요 특징으로는 기계식 15연사, 전자식 30연사. 이 카메라는 캐논 AFC 크롬 라인업에서 결과물을 전제로 쓰는 카메라입니다. 가볍게 찍고 넘기는 인문기 성격이 아니라 촬영 중에 변수에 대비하고 반복 테이크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바디입니다. 바디 손떨림 보정이 들어가 있어서 핸드헬드 영상에서도 안정적이고 듀얼 메모리 카드 슬롯 때문에 기록 안정성 면에서도 부담이 적습니다. 크롭 바디 체급 안에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작업을 가져가고 싶은 사람에게 맞는 바디입니다. 다음은 캐논 풀프레임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EOS R8, 약 170만원대, 센서는 2420만 화소 풀프레임 CMOS 센서. EOS R8은 캐논 풀프레임 라인업에서 영상 기준으로 가장 현실적인 하이브리드 바디입니다. 영상 스펙 자체는 공격적이지만 운용 성격은 어디까지나 개인 제작자 기준이고 발열이나 배터리 지속시간, 단일 메모리 카드 슬롯 같은 요소 때문에 상업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몇 번 써봤는데 발열 때문에 안 되겠더라고요. 대신 여행, 브이로그, 인터뷰, 정보형 컨텐츠처럼 한 사람이 컨트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배터리를 여유 있게 둔다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다음은 EOS R6 Mark III 390만원대, 센서 3250만 화소 풀프레임 CMOS 센서, 화질은 7K 60프레임 로우, 4K 최대 120프레임 사둘둘 10비트, 오버샘플링 같은 경우는 4K 30프레임 파인 모드 시에는 7K 오버샘플링, 4K 60프레임 논크롭 시에는 서브샘플링, 메모리 카드는 듀얼 슬롯 CF B타입과 SD카드, 손떨방 같은 경우는 바디 내장 우측 광학식 최대 8.5스톱, 주변부 보정 강화가 들어갑니다. 오토포커스는 듀얼 픽셀 CMOS 오토포커스 2, 그 외 주요 특징으로는 듀얼 베이스 ISO 800과 6400, 7K 30프레임 오픈 게이트 지원, 3:2 비율입니다. 전자식 셔터 최대 40연사. EOS R6 Mark III는 캐논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제품이죠. 캐논 풀프레임 라인업에서 본격 작업용 하이브리드 카메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바디는 플래그십처럼 과하지도 않고
않고 그렇다고 R8처럼 가볍게 소비되는 카메라도 아닙니다. 사진이든 영상이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범용적으로 대응이 됩니다. 근데 뭐 이걸로 뭐든 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이걸로 웬만한 건 다 커버된다는 느낌의 카메라고요. 사진과 영상 둘 다를 놓지 않으면서도 장비 선택에서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은 사용자에게 알맞는 카메라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EOS R5 Mark2 약 540만원대 센서 4500만 화소 풀프레임 이면조사 적층형 CMOS 센서, 화질은 8K 60프레임 로우, 4K 최대 120프레임 422 10비트, 크롭 여부는 8K 60프레임 및 4K 120프레임까지 논크롭, 오버 샘플링 같은 경우는 4K 24에서 60프레임까지는 8K 오버 샘플링, 4K 120프레임은 논크롭 시 서브 샘플링, 메모리 카드는 듀얼 슬롯 CF 타입 B와 SD 카드, 손떨방은 바디 내장 우측 광학식, 중심 기준 최대 8.5 스톱, 오토포커스는 듀얼 픽셀 인텔리전스 오토포커스, 그 외의 주요 특징으로는 듀얼 베이스 ISO가 800과 4000, 시선 제어 AF 고도화, 블랙아웃 프리 30연사, 냉각 펜 장착. EOS R5 Mark2는 캐논이 하이브리드의 상향선을 다시근 카메라입니다. 사진과 영상 모두 상업 운영 범위 안에서 한 대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을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 R6 Mark3보다 한 단계 위에 있고 R5C처럼 영상 전용으로 분리되기 전 단계 최상위 하이브리드라고 보면 됩니다. 사진에서는 크롭이나 리프레이밍을 전제로 작업할 수 있고 영상에서는 후반 작업까지 염두에 둔 결과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진도 영상도 최고 수준으로 필요하지만 카메라를 두 대로 나누고 싶지 않은 사람을 위한 바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캐논 미러리스 라인업이었고요. 그 다음은 시네마 라인입니다. EOS R5C 약 500만원대 카메라고 카메라고 센서 4500만 화소 풀프레임 CMOS 센서, 화질은 8K 60프레임 로우, 4K 최대 120프레임 422 10비트, 크롭 여부는 8K 60프레임과 4K 120프레임까지 논크롭, 단 8K 60프레임은 외부 전원이 필요합니다. 오버샘플링 같은 경우는 4K 60프레임까지 8K 오버샘플링, 4K 120프레임은 논크롭 선택 시 서브샘플링, 메모리 카드는 듀얼 슬롯이고요. CF 타입 B와 SD 카드, 손떨방은 바디 내 손떨방 IBIS가 없습니다. 동영상 전자식 IS 약 1.1배 크롭 손떨방이 지원됩니다. 오토포커스는 듀얼 픽셀 CMOS AF2, 그 외 주요 특징으로는 듀얼 베이스 ISO가 800과 3200, 액티브 쿨링 팬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EOS R5C는 EOS R5 Mark2와 마찬가지로 사진, 영상 둘 다 제대로 하자는 방향으로 만들어진 카메라입니다. 사진 모드와 영상 모드가 사실상 서로 다른 카메라처럼 분리되어 있고 쿨링 팬이 들어가 있고 발열로 인한 녹화 제한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장시간 촬영이나 고해상도 촬영에서 멈출 걱정이 없습니다. 다만 배터리가 무지막지한 조류라서 리그 운영이 필수고요. 사진도 중요하지만 영상에서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촬영 조건에서 설득력이 있는 캐논 바디입니다. 다음 EOS C50, 소니 FX3를 겨냥한 카메라죠. 3240만 화소 풀프레임 CMOS 센서, 7K 60프레임 로우 내부 기록, 4K 최대 120프레임 422 10비트, 크롭 여부는 7K 60프레임 및 4K 120프레임까지 논크롭, 오버샘플링은 4K 60프레임까지 7K 오버샘플링, 메모리 카드는 듀얼 슬롯 CF 타입 B와 SD 카드, 손떨방은 바디 내 손떨방이 없습니다. 동영상 전자식 IS 5축 손떨방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오토포커스는 듀얼 픽셀 CMOS 오토포커스 2, 그의 주요 특징으로는 듀얼 베이스 ISO가 800과 6400, 3데이 오픈 게이트 지원, 탈착식 XLR 핸들, 쿨링 팬 내장. 이 카메라는 소니의 FX3를 겨냥한 카메라로서 영상 상업 운영을 전제로 설계된 카메라입니다. C70이나 C300처럼 덩치가 크지 않으면서도 촬영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본 사양은 확실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규모 팀이나 1인 프로덕션에 잘 맞고 크기도 비교적 컴팩트해서 이동과 세팅이 빠르고 짐벌이나 삼각대 운영도 부담이 적습니다. 안정적인 상위 촬영 구조가 필요한 단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바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논 카메라를 용도 기준으로 정리를 하면 조금 의외로 단순할 수 있는데 유튜브용으로 보면 EOS R8, 영상 전용으로 보면 EOS R5C가 기준입니다. 미러리스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영상 쪽에서는 타협이 없는 캐논 바디이기 때문에 R5C를 기준으로 한 단계 위를 가느냐 유지하느냐만 구분 지으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은 배터리 운영인데 리그셋을 구성한다는 전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위주라면 EOS R5 Mark2가 적합합니다. 사진과 영상을 동시에 가져가야 되는 하이브리드라면 EOS R6 Mark3, 네, 이렇게
입니다. 다음 니콘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즘 가장 핫한 니콘이죠. 니콘 크롭바디 첫 번째는 니콘 Z502 120만원대 카메라고, 센서 2088만 화소 APS-C CMOS 센서, 엑스피드 7 프로세서가 탑재됐고, 화질은 4K 최대 60프레임 422 10비트 N로그 지원, 크롭 여부는 4K 30프레임 이하 논크롭, 4K 60프레임 약 1.5배 크롭, 오버샘플링 같은 경우는 5.6K 오버샘플링 4K 30프레임까지, 메모리 카드는 단일 SD 카드 슬롯, 손떨방은 바디 내 손떨방이 없습니다. 동영상 전자식 VR을 지원하고, 오토포커스는 피사체 인식 오토포커스. 니콘 크롭 라인업에서 영상도 되는 사진 카메라에 가장 가까운 바디입니다. 사진을 중심에 두고 필요할 때 영상도 안정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정리된 성격입니다. 영상 성능도 기본은 갖추고 있지만 촬영 환경을 적극적으로 커버해주는 타입은 아닙니다. 다음, 바로 풀프레임으로 넘어가서 니콘 Z5 II 약 220만원대 카메라고, 센서 2450만 화소 풀프레임 BSI CMOS 센서, 화질 최대 4K 60프레임 10비트 내부 기록, 크롭은 4K 30프레임 이하 논크롭이고요. 4K 60프레임은 약 1.5배 크롭, 오버샘플링 같은 경우는 6K 오버샘플링 4K 30프레임까지, 메모리 카드는 듀얼 SD 슬롯, 손떨방은 바디 내장 5축 광학식 최대 7.5스톱, 피사체 인식 오토포커스. 그 외 주요 특징으로는 12비트 N로우 내부 기록 지원, 영상, 사진, 하이브리드 바디고, 이 카메라는 공격적인 스펙을 내세우기보다는 풀프레임 센서의 기본기와 안정적인 운영을 중심으로 정리된 모델이고, 사진과 영상을 모두 다루되 어느 한쪽으로 과하게 치우쳐지지 않은 균형 잡힌 바디라고 보면 됩니다. 사진과 영상을 꾸준히 병행하는 사용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다음으로 니콘 ZF 약 280만원 바디, 센서 2450만 화소 풀프레임 BSI CMOS 센서, 4K 최대 60프레임 10비트 내부 기록, 크롭은 4K 30프레임 이하 논크롭, 4K 60프레임 약 1.5배 크롭, 오버샘플링 같은 경우는 4K 30프레임까지 6K 오버샘플링, 메모리 카드는 듀얼 슬롯, SD랑 마이크로 SD, 손떨방은 바디 내장 5축 광학식 최대 8.0스톱, 피사체 인식 오토포커스. 디자인과 성능을 동시에 노린 하이브리드 바디에 외형은 레트로 감성을 강하게 가져가지만 내부는 최신 니콘 미러리스 흐름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때문에 외형만으로 감상용이나 취미용에 머무는 바디가 아니라 실제 촬영에 충분히 투입 가능한 성능을 갖춘 모델입니다. 다만 영상 전용 인터페이스나 장시간 반복 촬영을 전제로 한 설계는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사진 중심의 하이브리드 바디입니다. 최신 니콘 성능을 레트로 디자인으로 쓰고 싶은 사람에게 맞는 바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니콘 Z6 III 약 340만원대, 센서 2450만 화소 풀프레임 부분적 층형 CMOS 센서, 화질은 6K 60프레임 N로우, 4K 최대 120프레임 422 10비트, 크롭 여부는 4K 60프레임 이하 논크롭, 4K 120프레임 약 1.5배 크롭, 오버샘플링 같은 경우는 4K 60프레임까지 6K 오버샘플링, 메모리 카드는 듀얼 슬롯, CF 익스프레스 타입 B와 SD 호환입니다. 손떨방은 바디 내장 5축 광학식, 중심 기준 최대 8.0 스톱, 포커스 포인트 VR이 탑재됐고, 오토포커스는 피사체 인식 오토포커스. 보면 니콘 풀프레임 바디는 거의 사진, 영상, 하이브리드예요. Z6-3도 마찬가지로 영상과 사진의 균형이 잘 잡힌 하이브리드 바디입니다. 센서 리드아웃 속도 가 개선되면서 롤링 셔터 부담이 줄었고, 영상 촬영 시에도 프레임 전환이나 움직임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영상 기준으로 보면 현업 단계까지 커버 가능한 바디고요. 다만 시네마 카메라처럼 완전히 영상 전용으로 설계된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모두 진지하게 다루지만 아직 시네마 라인까지는 필요 없는 사용자에게 맞는 바디입니다. 다음으로 니콘 Z8 센서 4570만 화소 풀프레임 적층형 CMOS 센서, 화질 8.3K 60프레임 N로우, 4K 최대 120프레임 422 10비트, 크롭 여부는 전구간 논크롭, 오버샘플링은 8K 오버샘플링 4K 60프레임까지, 메모리 카드는 듀얼 슬롯, CF B타입과 SD 카드, 손떨방은 바디 내장 5축 광학식, 시너스틱 VR 지원, 오토포커스는 피사체 인식 오토포커스. 그 외 주요 특징으로는 3000니트 밝기 EVF, 4축 틸트 LCD, 듀얼 USB-C 포트. Z8은 니콘의 플래그십을 압축한 바디입니다. Z9의 센서와 처리 성능을 거의 그대로 가져오면서 크기와 무게를 줄인 모델입니다. 사진과 영상 모두에서 타협 없는 성능을 목표로 만든 카메라고요. 전구간 논크롭 운영과 매우 빠른 센서 리드아웃, 롤링 셔터 억제, 전자 셔터 전용 구조 등등 AF 정확도와 추적 성능도
니콘 최상위급입니다. 다만 이 모든 성능을 감당하기 때문에 배터리나 스토리지 운영 관련 면에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업, 상업 촬영을 전제로 결과물의 완성도를 최우선으로 두는 제작자에게 맞는 바디입니다. 다음, 니콘 시네마 바디, 니콘 ZR 센서 2450만 화소 풀프레임 부분적 측형 CMOS 센서, 화질 6K 60프레임 로우, P3D NE 지원, 4K 최대 120프레임 422 10비트, 크롭 여부는 6K 60프레임 및 4K 60프레임 논크롭, 4K 120프레임에서 약 1.5배 크롭, 오버샘플링 같은 경우는 4K 60프레임까지 6K 오버샘플링, 메모리 카드는 듀얼 슬롯, CF 익스프레스 B 타입과 마이크로 SD, 손떨방은 바디 내장 우측 광학식, 센서 시프트 방식이고요. 오토포커스는 9종 P4채 인식 오토포커스, 그 외 주요 특징으로는 듀얼 베이스 ISO는 800과 6400, 이 듀얼 베이스는 R3D NE 및 N로그 촬영 시에 적용됩니다. EVF 제거 및 벽돌형 디자인, 4.0인치 대형 고비도 1000니트 LCD, 32비트 플롯 오디오 지원, 레드 컬러 사이언스가 탑재됐죠. 니콘과 레드가 합쳐서 나온 니콘 ZR, 완전 영상용 바디입니다. EVF를 제거하고 고위도 LCD를 중심으로 촬영, 구조, 인터페이스, 운영 방식 전부가 영상 제작을 기준으로 설계됐습니다. ZR의 핵심인 레드 컬러 사이언스가 탑재되어 있고 확실히 재밌는 카메라 같아요. 저는 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데 이제 특별한 사용 목적이 있어서 구매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고요. 영상용 메인 바디로서 추천은 아직까지는 이건 기회되면 따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니콘 바디를 기반으로 시네마 카메라에 가까운 워크플로우를 원하는 사용자에게 맞는 니콘의 영상 전용 선택지입니다. 니콘 카메라를 용도별로 정의를 해보면 선택지가 많지는 않은데 브이로그에 가장 가까운 선택지는 니콘 Z502. 요건 애매하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유튜브용으로 본다라고 하면 Z6 III, 요게 가장 맞습니다. 영상 전용이라고 하면 니콘 ZR이 가장 명확하죠. 사진 위주라면 니콘 ZF-2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 ZF-2가 레트로 디자인이지만 성능은 최신 니콘 미러리스 계열을 그대로 가져왔고, 영상도 필요할 때는 충분히 대응이 되지만 이 바디의 본질은 사진이기 때문에 상업 하이브리드 기준에서는 조금 애매한데, Z6 III라고 하기에는 얘가 화소수가 좀 부족한 것 같고, Z8이라고 하기에는 가격이 살짝 과하고, 그렇네요. 뭐 이럴 때는 파나소닉 루믹스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파나소닉은 마이크로 포서드와 풀프레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마이크로 포서드 카메라 GH5 마크2 센서 2030만 화소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 화질은 4K 최대 60프레임 10비트 내부 기록, 크롭 여부는 화각 손실이 없고요. 오버샘플링은 4K 30프레임은 5.1K 오버샘플링, 메모리 카드는 듀얼 SD 슬롯, 손떨방은 바디 내장 우측 광학식, 최대 6.5스톱, 오토포커스는 콘트라스트 AF. 이 카메라는 파나소닉 마이크로 포서드 라인업에서 영상으로 밥벌이 가능한 최소선에 있는 카메라입니다. 최신 스펙을 앞세운 바디는 아니지만 촬영 현장에서 중요 요소들이 이미 정리되어 있는 완성형 미러리스고요. 다음 GH6 센서 2520만 화소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 화질은 5.7K 60프레임, 4K 120프레임 10비트 내부 기록, 애플 프로레스 422 HQ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크롭 여부는 전구간 논크롭, 오버샘플링은 4K 60프레임까지 5.7K 오버샘플링, 메모리 카드는 듀얼 슬롯, CF 타입 B와 SD 카드, 손떨방은 바디 내장 우측 광학식, 최대 7.5스톱, AF는 콘트라스트 AF. 그 외 주요 특징으로는 쿨링팬이 내장되어 있고요. 틸트 스위블 결합형 LCD입니다. GH6는 파나소닉이 마이크로 포서드 라인업에서 영상 성능을 밀어붙인 바디입니다. 코덱과 기록 포맷의 자유도가 높고 발열 걱정 없습니다. 다만 바디가 크고 무거운 편이고 AF도 별로입니다. 그래서 브이로그나 혼자 촬영하는 환경에는 맞지 않습니다. 무게와 편의성을 감수하고 예산 대비 최대한 많은 영상 옵션을 확보하고 싶은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바디입니다. 다음으로 G9 마크2 센서 2520만 화소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 화질 5.7K 60프레임, 4K 최대 120프레임 422 10비트, 이것도 프로레스 422 HQ를 지원한다고 하고, 크롭 여부는 5.7K 60프레임과 4K 60프레임까지 논크롭, 4K 120프레임 촬영 시 약 1.1배 크롭, 오버샘플링 같은 경우는 4K 60프레임까지 5.7K 오버샘플링, 메모리 카드는 듀얼 SD 슬롯, 손떨방은 바디 내장 우측 광학식, 중심부 최대 8스톱, 상면 위상차 오토포커스. 그 외 주요 특징으로는 SSD 외부 기록, 사진 바디를 기반으로 영상 성능을 끌어올린 하이브리드 카메라입니다. AF 문제가 개선된 바디고 운용 측면에서는 GH6보다 쾌적합니다. 손떨방도 훨씬 낫고요. 마이크로 포서드 체급에서 사진도 중요하고 영상도 잘 하고 싶은 사용자에게 적합한 카메라
카메라입니다. 자, 다음 GH7 센서 2520만 화소 마이크로 포 소드 BSI CMOS 센서, 화질은 5.7K 60프레임, 4K 최대 120프레임 10비트 내부 기록, 프로레스 로우 내부 기록 지원하고 크롭 여부는 전구간 논크롭. 다만 프로레스 로우 4K 60프레임 촬영 시 일부 크롭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오버샘플링은 4K 60프레임까지 5.7K 오버샘플링, 메모리 카드는 듀얼 슬롯 CF 타입 B와 SD 카드, 바디 내장 우측 광학식, 최대 7.5스톱 손떨방을 가지고 있고 상면 위상차 AF. 그 외 주요 특징으로는 32비트 플롯 오디오 내부 녹음, RE 로그 C 유료 라이센스 대응, 내장펜이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카메라는 영상 중심 마이크로 포 소드 카메라입니다. 영상이 메인이고 촬영 포맷, 기록, 안정성, 장시간 운영이 중요한 사용자, 풀프레임까지는 부담스럽지만 영상에서는 타협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 맞는 바디입니다. 다음은 이제 풀프레임 루믹스 S9 센서 2420만 화소 풀프레임 CMOS 센서, 화질은 6K 30프레임 3대2 오픈 게이트, 4K 최대 60프레임 422 10비트, 크롭 여부는 6K 30프레임 및 4K 30프레임까지 논크롭이고요. 4K 60프레임은 약 1.5배 크롭, 오버샘플링 같은 경우는 4K 30프레임까지 6K 오버샘플링입니다. 메모리 카드는 단일 SD 슬롯, 손떨방은 바디 내장 우측 광학식, 오토포커스는 상면 위상차 AF. 그 외 주요 특징으로는 녹화 시간 제한이 6K 10분, 4K 15분에서 펌웨어 업데이트로 무제한 가능해졌다고 하고요. 근데 발열 이슈가 있습니다. S9은 영상 입문, 경량 운용을 겨냥한 라이트한 바디입니다.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풀프레임 영상을 얻고 싶은 사용자를 겨냥한 포지션이고 조작계도 최소화되어 있고 세팅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브이로그 전용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지만 가볍게 찍는 영상, 풀프레임 룩에 초점을 맞춘 카메라입니다. 다음은 S5 M2 가로 열고 X 센서 2420만 화소 풀프레임 CMOS 센서, 화질 6K 30프레임, 4K 최대 60프레임 422 10비트, 프로레스 422 HQ 지원, 크롭 여부는 6K 30프레임, 4K 30프레임까지 논크롭, 4K 60프레임은 약 1.5배 크롭, 오버샘플링은 4K 30프레임까지 6K 오버샘플링, 메모리 카드는 듀얼 슬롯 플러스 SSD 외부 기록, 손떨방은 바디 내장 우측 광학식, 최대 6.5스톱, 상면 위상차 오토포커스. 그 외 주요 특징으로는 SSD USB-C 다이렉트 기록, 올 인트라 기록, 내장 쿨링 팬, S5 M2를 기반으로 영상 운영 범위를 확실히 넓힌 풀프레임 영상 중심 바디입니다. 이 카메라의 핵심은 외부 기록과 전송 옵션인데요. SSD 직접 기록, 프로레스 로우, 블랙매직 로우, 그리고 유무선 스트리밍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고 오토포커스는 위상차 기반이라 이전 루믹스 풀프레임 대비 실사용성이 올라갔고요. 손떨방도 강력하고요. 다음은 S1, 2, 2. 여기서부터는 저도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센서 2410만 화소 풀프레임 BSI CMOS 센서, 화질은 6K 30프레임 오픈게이트 3대2, 4K 최대 60프레임 422 10비트, 크롭 여부는 6K 30프레임 및 4K 30프레임까지 논크롭, 4K 60프레임 약 1.5배 크롭. 단 시네마스코프 2.4대1 비율 촬영 시에는 4K 60프레임 논크롭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버샘플링은 4K 30프레임까지 6K 오버샘플링, 메모리 카드는 듀얼 슬롯 CF 타입 B와 SD 카드, 손떨방은 바디 내장 우측 광학식, 최대 8.0스톱, 상면 위상차 오토포커스. 그 외 주요 특징으로는 32비트 플롯 오디오 내부 녹음, SSD 외부 기록, RE 로그 C 대응 유료, 사진과 영상을 동시에 고려한 하이브리드 바디입니다. 다음 S12 센서 2410만 화소 풀프레임 부분적 측형 CMOS 센서, 화질 5.1K 60프레임, 4K 120프레임 10비트 내부 기록, 프로레스 로우 HQ 내부 기록, 4K 60프레임 논크롭, 4K 120프레임 1.2배 미세 크롭, 오버샘플링 같은 경우는 4K 60프레임까지 6K 오버샘플링, 메모리 카드는 듀얼 슬롯 CF 타입 B와 SD 카드, 손떨방 바디 내장 우측 광학식, 최대 8.0스톱, 상면 위상차 AF. 그 외 주요 특징으로는 32비트 플롯 오디오 내부 녹음, 내장 쿨링 팬, SSD 외부 기록, RE 로그 C3 유료. 풀프레임 영상 라인업에서 사진과 영상 모두의 기준 성능을 가장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모델에 가깝습니다. 스펙적으로 크게 튀는 카메라는 아니지만 루믹스 풀프레임 하이브리드의 기준 바디 역할을 하는 모델입니다. 루믹스 카메라를 용도별로 정리를 좀 해보면, 루믹스는 처음부터 브이로그나 유튜브 등의 1인 운영용 크리에이터를 위한 브랜드가 아니고 촬영 안정성과 영상 워크플로우를 중심으로 진화해온 시스템입니다. 그래도 브이로그를 기준으로 보면 선택지는 사실상 하나입니다. 루믹스 S9. 영상 촬영이 메인인 경우로 넘어가면 사실상 이야기가 달라지죠. 마이크로 포 소드 기준에서는 GH7이 현재 가장 완성도가 높은 선택이고요. 풀프레임 영상 기준으로 보면 S5 M2가 중심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관점에서 보면 마이크로 포 소드에서
기준으로서는 G9 마크 2가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고, 풀프레임 기준에서는 S12, 요게 하이브리드, 정통 하이브리드 포지션입니다. 루믹스는 단편 촬영이나 개인 프로젝트처럼 예산이 한정된 환경에서 결과물의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 잘 맞는 시스템입니다. 비용 대비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득이 크기 때문인데요. 장점이자 동시에 단점이라고 한다면, 후반 작업에 신경 쓰지 않으면 티가 많이 나는 카메라이기도 합니다. 아, 이거 루믹스로 찍었구나 하고 알아봐지는 그런 장점이자 동시에 단점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다음, 후지필름으로 넘어가서, 후지필름은 풀프레임 센서가 없어요. 크롭, 그리고 중형, 이렇게입니다.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오늘 언급할 카메라는 다 크롭입니다. XT50 센서 4020만 화소, APS-C X트랜스 CMOS 5 HR 센서, 화질은 6.2K 30프레임, 4K 최대 60프레임 422 10비트, 크롭 여부는 4K 30프레임 이하 논크롭, 4K 60프레임은 약 1.14배에서 1.23배 크롭, 오버샘플링은 4K 30프레임까지 6.2K 오버샘플링, 메모리 카드는 단일 SD, 손떨방은 바디 내장 우측 광학식, 최대 7.0 스톱, AI 피사체 인식 오토포커스. 그 외 주요 특징으로는 필름 시뮬레이션 전용 다이얼, 20종 필름 시뮬레이션, 438g의 초경량 바디, F로그2 모드. XT50은 후지 라인업에서 입문과 중급의 경계에 놓인 하이브리드 바디입니다. XT30 계열의 후속이지만 센서와 연산 성능은 상위 기종에서 내려오고 조작계만 단순화된 구조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사진이 중심이고 영상은 자연스럽게 병행하고 싶은 환경에 잘 맞는 카메라입니다. 다음, XS20 센서 2610만 화소, APS-C X트랜스 CMOS 4 센서, 화질 6.2K 30프레임, 4K 최대 60프레임 422 10비트, 크롭은 4K 30프레임 이하 논크롭, 4K 60프레임 약 1.18배 크롭, 오버샘플링 같은 경우는 4K 30프레임까지 6.2K 오버샘플링, 메모리 카드 단일 SD 슬롯, 손떨방은 바디 내장 우측 광학식, 최대 7.0 스톱, 오토포커스는 AI 피사체 인식 오토포커스. 그 외 주요 특징으로는 외장 쿨링 팬. XS20은 영상 쪽으로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바디입니다. 혼자 촬영하고 혼자 편집하는 환경을 겨냥한 구조고요. 6.2K 기반 10비트 기록, F로그2까지 지원하면서도 바디는 비교적 가볍고 배터리도 이전 세대보다 크게 개선됐죠. APS-C 체급에서 영상까지 제대로 가져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가장 균형이 좋은 선택지입니다. 다음, XT5 센서 4020만 화소, APS-C X트랜스 CMOS 5 HR 센서, 화질 6.2K 30프레임, 4K 최대 60프레임 422 10비트, 크롭 여부는 4K 30프레임 이하 논크롭, 4K 60프레임 약 1.14배에서 1.23배 크롭, 오버샘플링 같은 경우는 4K 30프레임까지 6.2K 오버샘플링, 메모리 카드는 듀얼 SD 슬롯, 손떨방은 바디 내장 우측 광학식, 최대 7.0 스톱, AI 피사체 인식 오토포커스. 그 외 주요 특징으로는 3방향 틸트 LCD, 스위블이 아닙니다. 이 카메라는 후지 라인업에서 사진 중심 성향이 가장 분명한 하이브리드 바디입니다. 영상 기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설계의 우선순위가 사진 촬영 감각에 맞춰져 있는 카메라입니다. 사진이 주력이고 후지 특유의 감성을 중요시하고 영상은 필요할 때 우수한 품질로 가져가고 싶은 사용자에게 가장 잘 맞는 바디입니다. 다음으로 XH2 센서 4020만 화소, APS-C X트랜스 CMOS 5 HR 센서, 화질은 8K 30프레임, 4K 최대 60프레임 10비트 내부 기록, 애플 프로레스 422 HQ 지원, 크롭 여부는 8K 30프레임 및 4K 30프레임 논크롭, 4K 60프레임은 약 1.23배 크롭, 오버샘플링 같은 경우는 4K 30프레임까지 8K 오버샘플링, 메모리 카드는 듀얼 슬롯, CF B타입과 SD 카드, 손떨방은 바디 내장 우측 광학식, 최대 7.0 스톱, 오토포커스는 AI 피사체 인식 오토포커스. 그 외 주요 특징으로는 외장 냉각팬. 이 카메라는 고해상도 기반 하이브리드 바디입니다. 사진과 영상 모두에서 결과물의 밀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용자에게 맞춰진 포지션이고, 운용 측면에서는 영상 친화적인 바디 구조를 가졌습니다. 다만 오토포커스 추적이나 고프레임 운영에서는 XH2S가 아직 안 나왔는데 더 유리하고요. 고해상도 사진이 주력이면서 영상도 높은 기준으로 병행해야 하는 사용자에게 잘 맞는 하이브리드 바디입니다. 다음, XH2S 센서 2616만 화소, APS-C X트랜스 CMOS 5 HS 센서, 적층형입니다. 화질 6.2K 30프레임 오픈 게이트, 4K 최대 120프레임 422 10비트, 프로레스 422 HQ, 크롭 여부는 6.2K 30프레임과 4K 60프레임까지 논크롭, 4K 120프레임은 약 1.29배 크롭, 오버샘플링 같은 경우는 4K 60프레임까지 6.2K 오버샘플링, 메모리 카드는 듀얼 슬롯, CF 타입 B와 SD 카드, 손떨방 바디 내장 우측 광학식, 최대 7.0 스톱, AI 피사체 인식 오토포커스. 그 외 주요 특징으로는 전자 셔터 40년사, 블랙아웃 프리, 외장 냉각 팬. 영상과 속도를 모두 책임지는
이거는 적층형 APS-C 플래그십 바디입니다. APS-C 체급에서 영상이 확실히 메인인 사용자, 고프레임, 고속 오토포커스, 안정적인 영상 운용이 필요한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후지 바디입니다. 지금까지 5브랜드를 쭉 살펴보면 각 브랜드가 카메라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꽤 다르다는 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스펙보다 중요한 건 이 브랜드들이 어떤 사용자를 기준으로 카메라를 만들어 왔는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우고 얘기해야겠다. 먼저 소니의 가장 큰 강점은 영상 기술의 선도입니다. 센서 읽기 속도, 오토포커스 성능, 영상 코덱과 프로파일, 그리고 FX 시네마 라인까지 이어지는 라인업 구조가 매우 촘촘하고 브이로그부터 상업 영상까지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는 선택지가 명확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한 개만 욕심을 더 부려도 가격 상승폭이 넓어집니다. 그게 소니의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영상 기준으로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공격적인 브랜드죠. 캐논은 결과물에 대한 안정성이 가장 큰 게 장점입니다. 후보정 부담이 적어서 사진과 영상 모두에서 크게 틀어지지 않는 결과를 냅니다. 단점은 바디 경량화가 전혀 소용없는 무겁고 큰 렌즈. 이 얘기 제가 2024년 브랜드월에서도 한 것 같은데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발열, 배터리, 바디 체급 대비 기능 제한 같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니콘은 최근 들어 아주 힙했죠. 사진 기반 브랜드였지만 이제는 영상 성능도 일정 수준 이상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브이로그나 경량 영상 쪽에서는 여전히 선택지가 많지 않고 영상 중심 브랜드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부족한 브랜드입니다. 근데 보면 가까운 시일 내에 다른 브랜드들을 뛰어넘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파나소닉 루믹스는 영상 워크플로우 중심 브랜드입니다. 화려한 마케팅이나 브이로그 지향보다는 영상 제작 현실을 가장 잘 이해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된 단편 제작, 학생이나 독립 제작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단점은 오토포커스가 여전히 타 브랜드 대비 불안하고 브랜드 이미지가 아무튼 영상 자체를 기준으로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후지는 풀프레임을 포기하고 APS-C와 중형 포맷에 집중한 독특한 브랜드죠. 컬러감과 촬영 감성은 확실한 차별점이고 APS-C 체급에서는 화질과 완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영상도 충분히 강력하지만 아무래도 사진 중심 모델이 주이다 보니까 영상 쪽은 선호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브랜드는 신경 쓰지 말고 용도만 한번 봐보면 첫 번째로 혼자 찍는 유튜브 1인 크리에이터. 이 용도의 핵심은 오토포커스가 안정적이어야 하고 세팅이 단순하고 파일 관리가 편해야 합니다. 이 용도에서 가장 적합한 카메라는 알파7C 마크2, EOS R8, 루믹스 X5M2, 후지필름 XS20 계열입니다. 다음으로 브이로그는 가볍고 손떨방 강하고 휴대성이 좋아야 합니다. 보면 GV-E10 마크2, GV-E1, 루믹스 S9 이 정도 추천드리고요. 상업 영상 촬영, 클라이언트 작업용으로 넘어가면 일단 발열이나 녹화 제한 시간은 없어야 하고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FX3, FX30, EOS R5C, 루믹스 GH7, S5M2X 계열입니다. 깍두기로 추가하자면 니콘 ZR. 취미, 기록면에서 보면 중요한 건 이 카메라를 들고 나가고 싶어지느냐 이거 아닐까요? 그러면 디자인, 조작감, 촬영 재미가 중요한데 이 구간에 어울리는 카메라는 후지 X-T5, X-T50, 니콘 ZF 등등 소형 미러리스 전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마음이 움직이면 그게 정답이죠. 자, 여기까지. 이 영상은 카메라 추천이 아니라 필요 없는 고민이 될 만한 선택지를 줄이는 게 목적이었고요. 2026년 상반기 카메라 고민하시는 분들 이 영상으로 머릿속이 조금이라도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병호년 붉은 말의 해라고 하죠. 올해 마랑 유튜브는 저만의 바를 조금 더 첨가해서 흥미로운 주제도 포함하고 좀 더 릴렉스한 방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올해에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여러분들 모두 2026년 행복 가득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